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의 안목입니다. 저자는 신기율,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기율, 사단법인 구름함의 교육센터장이자 작가, 칼럼니스트, 강연가로 활동하며 마음치유, 명상,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상담, 강의, 라이프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는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둘 달린 전설 속의 새, 공명조가 살고 있다. 공명조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 머리는 가루다, 다른 쪽은 우파 가루다로 불렸다. 하루는 우파 가루다가 잠든 사이에 가루다가 자신이 찾아낸 맛있는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다. 가루다는 어차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혼자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우파 가루다는 가루다에게 참기 힘든 배신감을 느꼈고 복수하기 위해 독이 든 열매를 찾아 먹는다. 열매의 독은 천천히 몸속에 퍼졌고 독에 취해 죽어가는 가루다를 보며 우파 가루다는 미소 짓는다. 한 몸으로 연결된 자신도 독에 중독돼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명조의 전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이 각자 경험했던 다른 세상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본다. 그랬다면 공명조는 다투지 않고 서로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지 않았을까? 이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의 관계가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공명조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명조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2-1은 0이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2는 너와 나로 이루어진 관계를 상징한다. 여기에서 1을 뺀다는 것은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성격이 싫어서, 태도가 불순해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멀리했던 수많은 너를 과감히 인생에서 빼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너를 없애면 당장은 앓던 일을 뺀 것처럼 통쾌하고 홀가분한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공명조처럼 자기 자신 역시 모두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개인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은 자주 반복된다. 불편하고 못마땅한 상대가 사라지면 마냥 행복한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지금 당장 싫어하는 사람, 불쾌한 사람은 있지만 인생의 긴 시간 속에 상대를 반추해보면 그가 그런 모습으로 내 곁에 있었던 의미를 알게 된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수많은 긍정의 사건들과 인연을 깨닫게 된다. 관계는 정해진 답을 맞히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던 학창시절의 시험이 아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답만 고르면 되지만 관계의 문제에서는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된다. 각자의 정답은 있지만 모두의 정답은 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정해진 답이 없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의 안목이 필요하다. 여기서 안목이란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분별의 눈이 아니다. 상대를 편견이나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깊고 넓은 통찰의 눈을 말한다. 안목은 진흙 속에 감춰진 원석을 발견하듯 상대에게서 고귀한 원석의 가치를 찾게 해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서운한 마음이 들면 한 번씩 읽게 되는 나만의 스테디셀러이다. 동화는 나무와 어린아이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아이는 날마다 나무를 찾아와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고 가지에 끈을 매달아 그네를 타며 놀았다. 아이는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돈이 필요한 사춘기 소년이 되자 나무는 아이에게 열매를 주며 돈을 마련해준다. 성인이 된 아이에게는 집을 지을 나뭇가지를 내주고 장년이 된 아이에게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 기둥을 내어준다. 오랜 세월이 지나 서 있기도 힘든 할아버지가 된 아이에게는 마지막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구루터기를 내주며 책은 끝을 맺는다.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아이와 나무의 관계이지만 이 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문장이다. 이 책을 꺼내 읽는 이유는 나무에게서 공감의 시소를 어떻게 타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아이의 욕망을 공감하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반대로 아이는 자신의 욕망에 공감하며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무에게 요구한다. 그러면서 나무에게 관심을 두거나 고마워하지 않는다. 곁에서 보면 나무는 아이 쪽으로 완벽히 기울어진 시소를 타고 있다. 그런데 왜 나무는 불행하거나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알려면 공감에 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타인의 실수를 보고 웃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샤넨프로이데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타인의 실수를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본능이 있다. 그런 본능이 생긴 이유는 일상에서 움츠리고 위축되기 쉬운 그 마음이 자기 비하나 학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의 방어 작용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온 내면의 열등감을 어루만지며 저것 보라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 안심하며 웃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의 에피소드라면 샤넨프로이데는 우리의 내면을 밝게 만드는 긍정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열등감에 시달릴 때 샤넨프로이데는 적당한 선을 넘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열등감이 깊어지면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샤넨프로이데의 작용도 비정상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웃어서는 안 될 상황에 나오는 그런 웃음은 상대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다. 웃음 때문에 좋았던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 샤넨프로이데가 작용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의 3가지 상황에서는 웃음을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는 타인의 실수가 아닌 실패를 보며 웃는 것이다. 눈길에서 넘어진 것은 실수이지만 누군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이 부도나는 것은 실패이다. 타인의 우연한 실수가 아닌 노력한 결과의 실패를 보고 웃고 있다면 내 본능이 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노력이라는 기나긴 여정과 숭고한 가치를 가벼운 웃음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공모전이나 공개 입찰 같은 중요한 경쟁에서 타인을 이겼을 때 마치 재미로 즐기는 온라인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승리의 도취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삶은 게임이 아니다. 게임에서 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경쟁에서의 패배는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실패한 사람 앞에서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면 이는 승리의 욕망에 눈이 멀어 오직 자신밖에 볼 수 없는
좁은 시야를 가졌다는 뜻이다.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승자가 될 때는 항상 패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무겁고 정중한 웃음을 지녀야 한다. 세 번째는 상대의 사소한 실수를 평가하며 지나치게 깔보듯 비웃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상대를 얕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 몇 번의 실수로 상대가 무능력하다고 단정 짓는다면 재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안타까운 판단을 내릴 확률이 커진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는 그런 경솔함으로 그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내가 맺는 관계의 울타리 안에 제대로 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부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탁할 때는 무엇보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신경 쓰지 못하게 되고 무관심해지기 쉬워진다. 내가 모진 사람이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을 뿐이다.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와 댄 베슨의 실험은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말해준다. 실험을 위해서 동원된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강의를 위해 특정 건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강의 후에는 지도교수의 평가가 있을 예정이었다. 이동하기 전 신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서 각자 다른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한쪽에는 강의 시간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메시지가, 다른 한쪽에는 강의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목에 기침을 심하게 하며 쓰러져 있는 연기자를 배치해 두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말을 들은 신학생들은 대부분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연기자를 도왔다. 하지만 강의 시간이 지났다는 말을 전달받은 학생들의 90% 이상은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쳐갔다.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가는 신학생들이 도와야 할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이다. 이 결과를 보고 한쪽은 선하고 다른 쪽은 선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다만 한쪽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다른 쪽은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이렇듯 마음의 여유는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상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다면, 혹은 이기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게 하루를 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자를 피해 도망치는 사슴처럼 생존을 위해 온종일 뛰어다니다 보면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경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잠시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급한 마음이 가라앉힐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수를 세며 숨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례함에 대한 반응을 떠올 때마다 나는 권투선수 마이클 타이슨의 명언이 떠오른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의 말처럼 관계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히 대응하려고 해도 숲속에서 마주친 야생 멧돼지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발 상황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상대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상대의 어떤 도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맷집을 키워야 한다. 마음의 맷집을 키운다는 건 모욕적인 상대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는 말은 흘릴 수 있는 유연함을 길러야 한다.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마음을 의심하고 상대의 마음에는 의문을 품는 것이다. 의심은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고 의문은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을 말한다. 의심은 따지고 추궁해서 믿지 못했던 부분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의문은 배워서 몰랐던 부분을 아는 것이 목적이다. 내 마음을 의심한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자기 검열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카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 논고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로마에는 노예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노예들의 심리가 이탈리아에 흘러넘쳤고 로마에는 심적인 노예가 되어버렸다. 로마에는 언제나 노예들이 풍기는 분위기 속에 있었기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정신세계에 젖어들었다. 노예에게 둘러싸여 노예의 마음을 갖게 된 로마인처럼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말과 시선에 물들게 된다. 그렇게 물들다 보면 특별히 무례하지 않은 상대의 태도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과장된 망상에 시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일으킨 망상이 일반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하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자기 검열을 위한 의심은 내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진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상대에게 의문을 품어야 한다. 상대에게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를 모욕할 때 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열등감을 모욕의 주제로 삼는다고 말한다. 외모로 상대를 비하하는 사람은 자기 외모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고 학력을 들추며 모욕하는 사람은 자신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해소하지 못한 열등감은 평생 자신을 쫓아다니며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모진 학대와 무시를 당하며 성장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모욕과 상처를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나에게는 가해자이지만 그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는 힘없는 피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더 따뜻하게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 상대의 무례함을 나쁜 것이라 단정 짓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좀 더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의심과 의문을 통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를 공감하려는 그런 태도가 바로 유연함이고 유연함이 곧 마음의 맷집이다. 마음을 액체로 만들려면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책 무탄트 메시지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만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참사람 부족민이 등장한다.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자연에 단련된 발로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으며 가공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 부족민의 모습을 보며 문명인들은 야만적이라고 무례하게 굴지만 부족민들은 화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돌연변이라는 뜻의 무탄트라고 부르며 귀여워한다. 부족민의 눈에는 문명인들의 모습이
자연을 거스르며 사는 불쌍한 돌연변이처럼 보일 뿐이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마음은 무례한 사람을 무탄트처럼 보이게 한다. 상대를 무탄트로 생각하고 부르는 그 마음만으로도 마음은 관대해지고 유연해진다. 마음이 유연하게 된다는 것은 비유하면 물 같은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액체가 되면 마음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부정의 감정 역시 부드러운 물처럼 변하게 된다. 마음을 액체로 만들려면 연금술사의 주문처럼 마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자신만의 키워드가 필요하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는 부질없다이다. 부질없는 무상함으로 분노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다. 무상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뜻이다. 지금 내 마음도 상대의 모습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 언젠가 나를 모욕하는 상대에게 분노를 느꼈을 때 그의 등 뒤로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을 보며 다툼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그가 나를 모욕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의 말에 동요해야 하는가? 상대의 말과 표정에 집중되었던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니 거대한 바위에 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앞버튼 마음이 고요한 호수에 떠 있는 것처럼 평온해졌다. 평온해진 마음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변함없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다. 그 뒤로 나는 누군가가 나를 모욕해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기면 부질없다는 무상함을 새기며 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만든다. 사람마다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액체의 키워드는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헌사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서 미리 쓰여져 있다는 뜻의 마크 투비라는 이런 말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그 키워드를 찾아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거친 말의 홍수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마음의 맷집을 갖게 될 것이다. 잠깐 마주치고 마는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긴 동거를 해야 한다면 의심과 의문, 액체의 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대가 무례함을 넘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때 먼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급히 상대에게 덤볐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 화를 낼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일이 많기에 무례함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내는 고육직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필연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 타인의 무시와 모욕이 오랫동안 반복될수록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된다. 이때 나도 모르게 상대의 무례함에 길들여져서 상대의 잘못된 판단이 정말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주제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와신 상담의 전략을 짜야 한다. 와신 상담은 거친 섬나무 더미 위에 누워 쓰디쓴 곰의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중국 춘추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전쟁사를 담고 있는 고사이다.
월나라의 왕 구천은 오나라를 공격해 왕과 세자를 죽이고 오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오나라의 둘째였던 부차는 수모를 안겨준 구천에게 복수하기 위해 거친 장작더미 위에서 복수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다가 다시 쳐들어온 구천을 대패시켜서 월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천이 매일 쓰디쓴 곰의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다 자신이 노리던 기회가 오자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수에 성공하게 된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 상대에게 돌격해서 목을 배려했다면 복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은 성급하게 상대에게 달려드는 대신 전략을 짜고 자기 편을 모았다. 시간을 두고 이길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며 때를 기다려 상대를 제압했다. 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는 와신상담의 교훈처럼 상대에게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될지 시간을 두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한다. 무례한 사람을 대하기 위해 우리는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가는 곳마다 비단길을 밟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길을 비단으로 덮을 수 없으니 내가 비단신을 신으면 된다. 언젠가 눈 맑은 스님에게 들었던 말이다. 맞는 말이다. 내가 비단길을 걷고 싶다면 세상을 비단으로 씌우는 노력을 하기보다 내가 직접 비단신을 신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은 관계의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무례한 경호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비단신을 신듯 예의 바른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런데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상대의 외모나 능력, 스펙에 대한 편견이 나도 모르게 드러날 때이다. 못생긴 험악한 얼굴을 보고 부도덕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출신 학교나 이력만 보고 상대가 무능할 거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를 대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내가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무심히 마주친 눈빛에서, 퉁명스러운 말투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달되며 의도치 않은 모욕감을 주기도 한다. 겉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내면에 각인된 패턴화 본능 때문이다. 오랜 시간 생존의 위험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유전자는 상대를 보자마자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재빨리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저렇게 생긴 건 빨리 피해야 돼.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위험한 물건이야. 패턴화된 매뉴얼들은 생각보다 빨리 직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준다.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패턴화 본능은 여전히 유전을 거듭하며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0.07초 만에 상대를 파악하며 위험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이런 재빠른 판단은 때로는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본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본능적인 첫인상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상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신중함을 습관처럼 가져야 한다. 편견에 따라 상대를 조급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무례함에 맞서는 방법은 혹시 내가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런 마음가짐은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원망이 남아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과 나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정과 결과를 불러온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무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나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무례함이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무례함이 주는 불쾌함에 휩쓸려 마음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용기를 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관계가 힘든 이유를 상대와 나를 분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런 착각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상대의 아픔을 외면하게 만든다. 때문에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금은 난해한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은 관점의 변화로 설명할 수가 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통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윌의 경우라면 알코올 의존자 아빠를 둔 불행한 내가 아닌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불행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폭력을 당한 나의 아픔이 아닌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아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주위 사람을 돌아보게 하며 내 아픔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감정과의 거리를 만들어준다. 윌에게 그런 거리감이 있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오직 자신만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고 술과 폭력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불행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좀 더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고통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다름이 없다. 내 탓이라는 뉘우침은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기적인 마음의 통제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큰 세상을 보라는 가르침을 준다. 붉은색 잉크 한 방울을 컵 안의 물에 떨어뜨리면 물은 붉게 물들지만 바다에 넣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렇듯 바다같이 넓은 마음은 고통이라는 작은 방울을 사라지게 만들어준다. 경청이란 말을 풀이하면 내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다.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상대의 말을 등지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 진심을 들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경청의 순간을 또 다른 한자로 표현하면 사람이 마음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 심자가 써진다. 이 심은 두렵다는 뜻이다. 상대의 진심을 듣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열하고 저열한 소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슬픔과 고통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는 경청이야말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소통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경청은 아니다. 잘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그렇지 않은 척 들어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위한 건강한 경청이 아니다. 무한정 타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잘 들어주면서도 어떤 말은 아니라고 해야 하고 어떤 말은 대꾸 없이 흘려 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상대에게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상대가 공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정확한 내 의견을 전달하며 경청을 이어가야 한다. 이때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그건 틀렸다고 나무라듯 말함에 면박을 줘서는 안 된다. 상대의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가정을 열어둔 채 내 생각은 이렇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여야 한다. 상대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호응과 함께 한편으로는 내 솔직한 마음을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는 느낌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 대신 저에게는 아직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대화의 적정한 긴장이 유지되고 상대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더 꼼꼼히 채워가며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감정이 격해진 상대의 말을 함부로 끊으며 시비를 걸듯 따져서도 안 된다. 해결이 아닌 공감이 먼저이고 공감하되 기만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청의 자세이다. 진정한 의미의 경청이란 상대가 더 나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미처 꺼내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꺼낼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침묵도 경청이 될 수 있고 질문이나 호응도 경청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진심을 알게 된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상대의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말을 잘하지 못해서, 표현이 서툴러서 그때 놓칠 수 있는 그의 진심을 마주할 수가 있다. 저자는 서울 외곽에 GPC를 임대했는데요. 옆에 있는 식당에서 GP실 문 앞에 쓰레기를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코핑 메커니즘의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수가 있었다. 항의가 아닌 대화를 시도하되 상대방이 원하는 목적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점이었다. 낯선 환경에서 타인에게 적응한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며 버리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지키려는 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며 버리려고 하는 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옆에 있던 식당에 얻고자 했던 것은 식당이 깨끗이 유지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던 그동안의 악습을 지키고 싶어 했다. 버리고 싶었던 것은 가게의 불결함이었다. 나는 식당이 얻고 싶었던 것을 방해했고 지키고 싶었던 것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버리고 싶은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불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상대와는 불가피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관계가 평화로울 수만은 없다. 때로는 반목과 대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시비를 가려줄 수 있는 법리적인 판단의 결정을 맡기는 것도 필요 없는 다툼을 피하고 객관적인 잘못을 따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최종 판단에 앞서 상대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상대에게도 틀림없이 그만의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만의 일리를 외면한 차가운 법리는 관계의 원만한 유지와는 상관없는 상식적인 옳고 그름만을 판단해줄 뿐이다. 하지만 일리의 수용은 각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적당한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준다. 각자의 일리 있는 주장에서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그 다툼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사 도우미 숙자. 가사 도우미 숙자 씨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하며 시키지 않은 일도 알아서 척척 해냈다. 그런 숙자 씨의 모습에 호감을 느낀 집주인 경순 씨는 숙자 씨와 친해졌고 숙자 씨가 남편 없이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이 늦게 끝나 데려다준 숙자 씨의 집은 어린아이와 젊은 여성이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었다. 숙자 씨의 처지가 안쓰러웠던 경순 씨는 숙자 씨와 딸을 자기 집에 들어와 살게 했다. 월급을 올려주고 어린 딸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와 생활비도 대신 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그렇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갑질을 하지도 않았다. 어쩌다 한 번씩 숙자 씨가 큰 실수를 저질러도 조용히 용서해줬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순 씨의 형편이 잠시 기울어졌을 때도 경순 씨는 숙자 씨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가족들이 숙자 씨에 대한 불만을 말해도 오히려 그녀 편을 들며 보호해줬고 가족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숙자 씨와 함께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50년을 경순 씨와 숙자 씨는 함께 지내고 있다. 숙자 씨는 이제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되었고 치매에 걸려서 더는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 80대 후반이 된 경순 씨는 지금까지 그랬듯 의지할 가족이 없는 숙자 씨를 친동생처럼 돌봐주고 있다. 숙자 씨의 딸은 30이 되던 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독립해서 나갔다. 경순 씨는 숙자 씨의 딸 결혼식에 혼수를 해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도 큰엄마처럼 도움을 주고 있다. 경순 할머니는 왜 평생 숙자 할머니를 곁에 두고 사는 걸까? 이런 데의 의문에 경순 할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다. 숙자를 도와준 이유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며칠 함께 지내다 보니 건강도 좋아 보이지 않았고 말도 잘 못하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숙자를 내버려 두면 내 마음에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한 거죠. 나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제 아이도 나를 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 어른이 됐습니다. 나는 오히려 숙자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경순 할머니와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들었던 선물 같은 말이 있다. 내가 예전에 한참 차를 몰고 다녔을 때 시동을 걸면서 늘 했던 상상이 있어요. 네 마리의 말이 자동차를 마차처럼 끌고 가는 모습.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마리의 말이 내 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네 마리 말의 간격만큼 앞차와 거리를 두게 되죠. 말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 거칠게 운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하다 보니 눈이 침침해져서 운전대를 놓을 때까지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자동차 대신 내 삶을 끌고 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상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그게 지금껏 만나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있어서 내 삶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숙자도 그중 한 명이죠. 숙자가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을 향해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경순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도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상상하게 됐다. 그리고 그 힘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나에게 득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가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다. 그가 내 곁에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을 때 관계의 고통과 불행은 전혀 다른 긍정의 울림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길러야 할 관계의 안목이다. 뛰어난 안목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는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된다. 나를 성찰하게 하고 결핍을 채워주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해준다. 그렇게 조금씩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내게는 2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었다. 어린 시절 언제나 내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걸어가는 형의 모습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일 때가 많았다.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나는 형의 말을 잘 따르는 든든한 동생이 되려고 했었다. 평화로웠던 형과의 관계가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진 것은 중학생 때였다. 그때 나는 혼자 간 목욕탕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형이 함께 목욕탕을 가자고 했고 나는 얼마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 형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단호한 거절이 심기를 거슬렀는지 잠시의 실랑이 끝에 형은 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형을 미워하게 됐다. 그 뒤로 몇 번 형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며 장난을 걸어왔지만 이미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형과는 점점 서먹한 사이가 됐다.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어릴 적의 기억들은 천천히 잊혀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형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었고 그 때문인지 형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다. 그런 애증의 관계였던 형이 몇 해 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다.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세포에서 피가 생기지 않아 온몸의 피가 말라가는 희소병이었다. 병은 천천히 진행됐고 형은 살기 위해 애썼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형과의 관계가 어색했던 나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제대로 건네지 못했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형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문자에는 다른 내용 없이 3글자만 적혀 있었다. 고맙다. 고맙다고? 뭐가 고맙단 말이지? 평소에 형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형의 의도가 궁금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좀 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답장을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하루 사이에 형은 갑자기 진행된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날 받았던 고맙다는 문자는 형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고 나는 끝내 무엇이 고맙다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상주가 되어 형의 장례를 치르고 영원히 헤어지던 날, 납골당 화염으로 들어가는 형을 보며 미워했지만 용서하고 싶었다고 말하지 못한 옹졸함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제 미움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희함만 남았다. 오랜 시간 형제로 살면서 나는 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그의 생각과 마음, 감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한때 미움에 사로잡혀 관계를 그르친 어리석음에 깊은 후회가 들었다. 돌이켜보면 화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 대화를 하고 서로 상황에 공감하려 애썼다면, 그래서 형을 용서했더라면 우리는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행복한 형제의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 나는 또 다른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수많은 관계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원망하며 헤어졌기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불행한 관계들. 미움 때문에 일부러 외면했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더는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책은 그런 반성과 다짐 속에 쓴 책이다. 후회 없는 관계는 내가 먼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용기를 낼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미움 없이 상대의 공감을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상대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갖게 된다. 탁월한 안목이란 맑은 눈을 갖는 것이다. 그런 안목으로 맺어진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줄 향기로운 인연의 꽃이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하고 많은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